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로펌 범고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정 변호사의 굿모닝 영상 칼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주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 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새롭게 개정된 법이다 보니까 판례가 형성된 것도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주먹구구식의 그 의견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유권 해석이라고 내놓은 해설집조차도 법률 전문가인 제가 바라볼 때에는 틀린 내용도 많고 실물을 무시한 내용도 많고 불확실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집주인에게 나름대로는 그 불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20년 차, 거의 20년 돼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주된 내용들은 임차인에게 한번 그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한 거,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만 유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뜻밖의 너무 큰 손해가 있다 보니까 임대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유가 그거겠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문을 규정을 해놨는데, 근데 이게 또 편법적으로 활용될 거를, 악용될 거를 우려해가지고 법에는 또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들어 살지를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더 높은 월세를 받아가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게 원칙인 거죠.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보다 이제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었다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한다. 손해배상 액수를 이제 산정을 하는 기준들을 이제 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는가에다가, 또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인가, 두 부분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인 되겠죠. 임차인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예시를 들어놨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전에 이렇게 이런 그 허위의 갱신 거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사정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자라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세 번째 거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거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2번 항목에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월세겠죠. 이렇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하고 법정 전환율은 4% 적용해서 월세를 산정한 다음에 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월세겠죠. 월세에서 갱신 거절 당시에 그 원래 있던 임차인의 월세를 뺀 금액 차익이겠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그 임대인이 수익을 얻은 거겠죠. 그거에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이 둘 중에 큰 걸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산정을 좀 해보면 1번을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볼까요? 갱신 거절 당시의 월세, 그러니까 전세, 보통 전세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는 전액 월세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율은 4%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전세가 3억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전액 월세로 전환하면 그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게 되면 3, 4, 12, 1200만 원. 그러면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되겠죠. 100만 원씩 3개월 치면은 300만 원이죠.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이 법정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 4%가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구실로, 그런 명분으로 법정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려놨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4%일 때 100만 원이었다 한다면 월세가 이렇게 되면은 2.5%로 간다고 치면은 더 작아지겠죠. 180만 원, 90만 원 될려나요?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비용들인데 또 그걸 3개월치로 한다고 해도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들이 누가 소송을 진행을 하겠나요? 그렇죠? 쉽지 않은 금액이 너무 작아졌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던 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기준 한번 볼까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세에서 원래 기존의 임차인의 월세를 뺀 금액이 2년치, 이 부분도 법정 전환율 2.5%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미미하겠죠. 굉장히 작겠죠.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작아서 소송을 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면 좋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임대인들이겠죠. 임대인들은 소송 걱정 없이 실거주하겠다라고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다른 데서 임대를 놓게 되면 거기서 얻는 수익 굉장히 클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손해배상 몇백만 원을 줘도 크게 불리할 거 없겠는데 임차인들이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다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법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부터인데요. 원론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법인들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인이 사서 전세를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법인이 이제 내년에 보유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빨리 이걸 팔아야 되는데 기존에 임차인들이 있고 게다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형까지 행사를 하고 게다가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는 그 실체가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법인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한번 고려해 보면서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볼 텐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해요. 집주인이요. 그런 다음에 임대를 놓지 않고 아니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즉시 매매가 가능하겠는가. 국토교통부 해설집에 보면은 즉시 매매는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2년 실거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실거주를 강제할 수는 없죠. 즉시 매매를 해도 되고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규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한 후에 다른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더 거액의 지금보다 더 큰 금액의 그 월세를 받을 경우 그 차익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라. 이런 규정만 있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즉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입증도 해야 되고 게다가 손해배상 액수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금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법행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의 과실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한 다음에 허위로 거절한 다음에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들일 텐데 그건 얼마든지 무마를 할 수 있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진짜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내심의 의사로는 있었는데 이제는 거절을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세금이 너무 무섭게 부과가 되고 또 그때 마침 정책이 나와가지고 실거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팔게 됐다. 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인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액수를 떠나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 단계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소송을 해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만약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 예시로 든 그 액수, 그 정도 액수에 불과할 텐데 그 정도 액수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안에 따른다고 한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권 해석인데, 그럼 아까는 그럼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되는가? 과연 2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달만 하고 팔아도 되는가? 아니면 뭐 최소한 1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되는가?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실거주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거주를 안 했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이런 부분인 거니까 실거주 목적 거절 후에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과연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를 지겠는가? 이게 이제 법의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사항들인데, 결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임차인이 이 실거주 목적 거절, 갱신 거절을 당한 후에 발생한 손해, 그거를 이제 다 산정을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얼마를,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굉장히 추상적인 거여서 변호사인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임차인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일까? 예,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임대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고액에, 지금보다 자신에게 받은 월세보다 더 높게 그 손해 저 월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될 텐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받아서 그 차익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손해를 청구할 수도 없겠죠.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 거절 후 매매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도 어렵고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액수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상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한 다음에 바로 매매를 해도 크게 불리할 건 없겠다, 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좀 복잡한 경우의 수인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임차인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뒤늦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도 지금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합의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또 임차인이 내가 모르고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갱신 요건이 있고 난 오래 살 수 있다더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바꿨다. 이런 경우에도 경쟁 약자인 임차인을 또 보호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되게 헷갈리실 텐데,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판례로 나중엔 정립이 될 텐데 아직은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은 당사자의 합의보다는 아직은 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번복해가지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기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임차인과 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보증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새롭게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는 파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제 다시 갱신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살겠다고 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럴 경우에 또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 매도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뭐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민법상의 법원칙대로 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했군요. 그런 임대인을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런 예인데, 제3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신뢰를 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임차인이 번복해가지고 갱신 요건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예,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갱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갱신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이제 난 실거주를 이유로 나는 그 갱신을 거절하겠다.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그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을 보호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인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갱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이제 이렇게 집주인이 번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되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한번 합의를 했으면은 그 임차인에게는 그 확정적인 그런 그 갱신의 권리가 생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아까랑은 임차인은 아까 그러면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번복할 수 없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법원 그 재판 실무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래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경우인데 집주인이 만약에 6개월 이전에 6개월이라는 게 뭘까요? 만기 6개월 이전,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인데 이때 기준일은 뭐냐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 사이에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이전에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6개월 이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남기 전, 한 달 이전, 한 달 전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때도 행사를 해도 그것도 효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서만 그 갱신조건 행사의 효력이 있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6개월 이전에 갱신조건 행사할 시점이 아닌 시점에 실거주 목적인 매수인에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그대로 집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나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나는 실거주 목적이니까 나는 갱신 거절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매도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이후에 매도를 했다면 뭐 국토교통부의 그 사례집 상으로 봤을 때에는 6개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뭐 임차인의 갱신요건 용인해야 돼 어쩌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6개월 이후에 매도했지만 아직 임차인이 갱신요건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소유자로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해가지고 갱신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임대도 주지 않고 공실로 두다가 매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규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적인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에도 나는 변명할 수 있겠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요. 나는 진짜로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세금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걸 보유하는 게 정말 아닌 것 같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냥 팔기 위해서 공실로 두다가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허위로 난 실거주하겠다고 허위로 속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뭔가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실거주를 하기로 해놓고 실거주를 안 하는 거 이것들은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고의 과실로 속였을 경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대인에게는 집주인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퇴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임차인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실로 두다가 매각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인데 결론적으로는 고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고 손해 액수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실거주 목적 매수인에게 매각이 가능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하기로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그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갱신청구권 행사는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해설집 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이다. 당연히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 쪽도 그 갱신청구권을 용인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유보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 팔았고 그러면 그 권리가 그대로 그 신매수인에게 돌아가고 기존에 있는 집주인의 권리가요. 그렇게 되면 그 매수인이 나는
실거주해야 되니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라고 뒤늦게 행사한다면 그 갱신 거절도 유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해설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갱신 거절 후에 이제 그 매도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입증, 손해배상 산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난 매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갱신 거절하고 그런 다음에 매도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번 당해도 한번 뭐 견뎌보자.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협의가 서로 안 될 경우에 갱신 거절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내용 증명이나 카톡을 통해서 카톡은 왜 그럴까요? 카톡은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이걸 카톡을 확인하게 되면 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구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상대가 내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우편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고 카톡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문자는 난 보지 않았다, 문자를 못 봤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나 카톡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한 다음에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법리를 가지고 응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과연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청구를 했더니 임대인이 난 실거주하겠다라고 거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실거주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 조정을 이제 중재해주는 그런 위원회에서 임차인에게는 실거주를 증명해라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임대인이 양보를 해라라는 식으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증명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해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임대인은 실거주 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새로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걸 막을 권리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권리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정리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차인이 좀 안타깝겠습니다만은 법이 그렇게 부실하게 제정이 된 거 이런 부분들을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차 이 보호법이 법률 전문가인 제가 바라볼 때에는 제정 전부터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내용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았고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저는 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매매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것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임대차 보호법 내용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작용들이 예정이 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그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매도를 하실 분들 혹은 이제 법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시기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만기 1년 혹은 1년 6개월 지났을 때, 그랬을 때에 그래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실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게 최상이겠죠. 이럴 때는 아무런 법적인 분쟁 없이 그 실수요 목적의 매수인이 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셔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인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만기가 1년 6개월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임대차 만기 6개월 정도 남은 거, 혹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남은 것들 이런 물건을 실수요자가 살려고 하겠죠. 그런 거니까 법인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시점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실수요자에게 팔면 되겠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